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해서 실학이라고 위복차를 달았습니다만 조선 후기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거기 교재 목재상 교재를 편지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것도 일부 소위 매듭줄로서 집어넣을 때가 있게 되는데, 사실 여기 실학과 교육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재를 이어가면서 중간 매듭 없이 연결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실학을 실학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한국 사회 문제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도대체 실학자들은 교육적 관점을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가를 따져볼 겁니다. 그 때문에 무슨 경세치용학파니 이용후생학파니 실사구시학파 이렇게 해서 한국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의 실학자들이 교육적 관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반개 유영원과 그리고 이 다양한 반개 유영원과 다산 정약용을 중점으로 바라보는데, 그 외에도 연암 박지원이나 또는 아정 이덕무 이런 분들도 같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것은 간단하게 다른 분들은 단어만 일별을 할 것이고, 핵심은 반개 유영원과 다산 정약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반개 유영원은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 능력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고대 중세에 비해서 조선이 개방형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 변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사회적 능력 발휘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유영원은 바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능력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교육의 기회균등, 능력주의 줄지어 놓으시고 학교를 통한 인재선발을 강조했다. 바로 거기 학교를 통한 인재선발 57쪽에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공거제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공거제. 그래서 학교개혁 공거제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를 통한 인재선발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거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학교의 선발 기능을 강조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학교를 인재를 뽑는, 인재를 선발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다 해도 취재의 과정으로 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을 똑같은 단계로 배치함으로써 소위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의 차별이 없는 제도를 제시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또는 다른 시대와는 달리 지방교육을 강조했다라는 특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반개 유영원은 교육학의 문제로서 단선형학제를 주장했다. 향상제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양과 지방을 똑같은 학교 단계로 4단계로 설정을 해서 각각의 능력에 맞게 서울에서는 방상, 지방에서는 향상에도 공부하도록 하되, 거기에서 공부를 따라올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인 사학과 의학으로 진학시키지만, 만약에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정도 학력 수준에 맞추어서 학업을 그만두고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직업을 잡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관점이 바로 유영원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교육의 단계를 거쳐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기균등과 능력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성호이익,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더 출제 비중이 높은데 성호이익 역시 과거제 폐의 주장하면서 페이지 넘어가시면 58쪽에 능력주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교육방법, 일신전공, 나날이 새롭고 일신, 우일신 하는 것처럼 나날이 새롭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일신전공, 그러면 성호이익 선생을 말하시면 될 것이고, 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질문법을 강조했다. 성호이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암 박지원, 아정 이덕무 쪽이 있는데, 연암 박지원은 특히 여러분들은 4번에 있는 문체혁신, 요즘에 보면 우리도 인터넷 축약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체혁신을 통해서 영어나 중국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쓰지 말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영어처럼 또는 중국어처럼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암 박지원이 주장했던 문체혁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정조가 거부했던 것을 문체 반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시대에 맞고 우리 현실에 맞는 문자 사용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연암 박지원의 문체혁신입니다. 또 한국 사람 본다면 양반 사회의 비생산성을 비판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런 것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문체혁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많은
사상가들이 아동교육에 대한 관점이 많지만 특히 아동교육을 증명했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율곡이 선생. 율곡이 선생은 보면 소아수지라든지 경몽요결이라든지 이런 책 등을 통해서 어린 애들의 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아정 이덕무가 바로 아동교육에 관심을 쏟습니다. 아정 이덕무는 저서 사소절을 통해서 사소절은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선비교육론, 사전과 여성교육론, 부의, 그리고 아동교육론, 동규 또는 아규라고 하는데 이렇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아규 또는 동규라고 하는 3편에서 아동교육에 대한 현대적 관점을 비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거기 58쪽에 보시면 아동위생, 안전교육, 훈육 또는 능력에 따른 교수법 등을 동규편에서 제시함으로써 조선 후기 아동교육의 1인자다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이 아정 이덕무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산정약용에 여러분 실학의 뒷태성 다 알고 계시지요? 다산정약용 교육 목적을 실용인에 두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담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천하인, 수기 위천하인이란 용어를 통해서 내 몸을 닦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인을,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간,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교육을 사상적 배경에 따라 정의를 한다면은 인격성에 중점을 둔, 문화성에 중점을 둔, 사유성에 중점을 둔, 자연성에 중점을 둔, 또는 종교성에 중점을 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대별하는데 타산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사유적으로 유용한, 즉 사유성에 중점을 둔 그 사상가들과 같이 플라톤이라든지 페스탈로치라든지 또는 존 두이 같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현실, 실학의 집대성을 한 것처럼 비현실성, 비실용성을 극렬하게 비판하는데 왜 우리는 써먹지도 않는, 중국에서는 써먹지도 않는 천자문을 억지로 배우냐? 우리 현실에 맞는 문자 교육을 시키자 하면서 천자문의 비실용성을 비판하면서 아학편에 이천자문을 새로 제시한 사람도 역시 다산정약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학론이나 또는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 3권, 불가독, 썰로서, 천자문, 사략, 통감조류는 절대 읽혀서는 안 된다는 책으로 제시했던 것이 다산 선생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도 많이 먹겠지만 우리는 교육적 측면에서만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근대의 교육을 본다면 우리는 근현대사 그러면 근대라고 하는 것은 개항 이후의 교육을 근대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근대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차례로 진행되었을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교육은 연표로 본다면 1883년 원산 학사를 출발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884년 원산 학사는 원산 덕원주민들이 정연식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소위 이건 민간인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 근대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고 다음에 1885년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또 언더우드의 경신학당, 또 스크랜튼 여사의 이화학당, 이런 것 등이 종래에는 누가 어떤 학교를 세웠다 이런 것도 암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볼 것 없고 어떤 이런 학교들이 소위 선교사에 의해서, 외국인 개신교 선교사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한말의 비운의 역사 과정에 천주교에서는 보통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통해서 기여를 한 데 비해서 개신교는 교육과 에서 기여를 하거든요. 주로 개신교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학교들이 1885년 이후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886년에 유견공원이 정부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 교육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활짝 피고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뿌리를 박는 이런 차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거기 원산학사 굳은 내용이 59쪽에 나와 있지요. 원산학사의 주된 내용 거기 보시면 원산학사는 원산,
덕원 주민들이 정연석 등의 개화파 인물의 권유를 받고 서당에서 교과목을 근대 교과목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래는 초등 교육을 담당했지만 일부는 비기초적이지만 중등 교육도 담당했다고 같이 점가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들이 이어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펜젤러에 의한 배제학당이나 언더우드에 의한 경신학당, 스크랜튼 여사에 의한 이화학당 등이 1885년, 86년 사이에 이뤄지며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886년에 유경공원이 정부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정부가 근대교육으로 전환을 거부 또는 배제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건 아닙니다. 정부도 이미 1883년 4년에 특히 1883년에 미국의 보빙사로 파견되었던 민영익의 건의에 의해서 조선 정부도 근대 교육으로 전환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1884년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런 많은 정치 정변으로 해서 그것이 시행이 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정부의 입장도 민영익의 건의에서 1883년에 이미 근대 교육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설립의 시기가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서 1886년으로 설정된 것이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유경공원은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보였는데 앞서서 원산학사에서 보면은 원산학사는 문무일치의 교육, 원래 현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전인교육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무일치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경당도 그리고 신라의 화랑도 문무일치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문무일치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이 기본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다른 것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유경공원을 보세요. 유경공원. 그래서 2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사. 조선 정부가 근대화의 과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착각하지는 마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정치 정변 등으로 인해서 미뤄지다가 1886년에 헐버트, 벙커, 길모어 등의 이런 미국인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 교사를 조빙함으로써 개교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유경공원의 구성은 좌원반과 우원반, 이원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좌원반은 바로 현직 관료 중에 젊은 신진 세력들을 35명을 뽑아서 자원반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우원반에는 양반 자제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35명으로 한 반을 구성한 것이 우원반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좌원반은 현직 관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뽑힌 것이고 우원반에서는 현직 관료가 아닌 양반 자제 중에 뽑힌 35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그 당시에 여전히 과거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각오를 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입학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약간 어거지를 쓴 듯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자원반과 우원반으로 나누어서 구성했다는 점에서 서양의 중세 수도원 학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세 수도원 학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내외교와 그리고 수도사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교육을 시키는 내교와 외교로 나누어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원적 구성이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 이원적 구성이라는 점에서 자원반, 우원반으로 나눈 이원적 구성이라는 점에서 유경공원과 서양 중세의 수도원 학교는 그런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적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60쪽에 가서 보시면 60쪽에 보시면 바로 이 유경공원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립 목적에 오늘날 여러 나라의 국가 간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학이다.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20세기도 세계화의 시대거든요.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지금 20세기 말 21세기도 역시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말이 통할 수 있는 어학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세계를 지배하는 영어, 중국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미 부모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될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고
바로 오늘 공부해서 내일 쓰거나 오늘 공부해서 1년 후에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3, 4년 동안 꾸준히 해서 자연스럽게 입이 나올 정도로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육입국, 바로 이건 유경공원의 입장에서 설립 목적의 어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중심으로 번지는 그 과정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필요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한국사로 본다면 갑오개혁 2차 1895년 이후에 2월에 교육입국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이 교육입국조서는 신구교육으로 신교육과 신구교육의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전환점. 법령의 형태는 하지만 구강, 고종의 교서지요. 그렇게 해서 신교육과 구교육으로 전환점을 이룬 것이 1895년 2월에 발표되었던 교육입국조서라 하고 여기에서 법령은 아니기 때문에 법제화란 말은 쓰지 않겠지만 의무교육이 계몽되었다. 의무교육을 강조했고 또 전인교육. 보통 우리가 유교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소위 지적 교육과 정의적 교육에 관련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지적 교육과 정의적 교육을 가지고만 준비하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소위 체육, 육체의 단련도 강조하게 됐다는 점. 해서 덕육 중심의, 덕육을 가장 핵심으로 하고 덕육 중심의 전인교육을, 그래서 덕육을 중심으로 지육 그리고 체육을 같이 강조하는 전인교육을 강조했다는 점. 또 그런가 하면은 퇴학생 규제와 같은 세부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60쪽을 가지고 규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차례는 차례 설립. 교육입국조서에 의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학교는 1895년 4월에 만들어진 한성사범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한성사범학교를 통해서 단기로 교사를 양성해 놓고 그리고 7월 달에 한성소학교를 이게 설립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 갑오개혁 3차라고 하는 을미개혁이 일어나면서 을미개혁의 내용에 보면 뭐가 있어요? 태양력도 있고 단발령도 있고 종두법도 있고 군제개편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소학교 설립이 을미개혁의 핵심 개혁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 교육입국조서에 의한 두 번째 학교 한성소학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근대 교육에서 초등교육의 이름을 소학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95년부터 초등교육의 이름은 소학교였고 그것이 1906년에 보통학교로 바뀌고 1930년대에 심상소학교, 1940년대에 국민학교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육의 이름이 소학교로 등장하는 것은 갑오개혁 이후, 갑오개혁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정, 갑오개혁 3차라고도 하고 그냥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만 1895년 7월부터 한성소학교란 이름으로 소학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 교육입국조서에 보면 교육입국조서를 통해서 많은 근대식 교육이 등장을 하는데 근대식 학교의 등장, 교육입국조서에서 많은 근대식 교육이 여기에 보면 그 교육이 많은 공립 근대식 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이 공립 근대식 학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자, 여기 교재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날과 똑같은. 그래서 근대식 교육은 3대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입국 조서 이후에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근대 학교는 기본 특징이 인재 양성을 위한 사범교육, 그리고 세계화를 따라가기 위한 외국어 교육, 그리고 식산흥업이라고 하는 상공업 진흥을 위한 실업교육, 이 세 가지를 19세기 말 교육입국 조서에 의한 근대 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사범교육, 외국어 교육, 실업교육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첨가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일제시대의 교육, 일제시대는 특히 나올 것은 별로 그렇습니다만 일제의 교육. 일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민화 정책, 이게 볼 수 있죠. 우민화 정책. 이건 다 알기 때문에 괜히 모약대로 썼습니다. 일제 교육의 근거 법령을 보시면 1906년에 보통학교령, 1908
1908년에 보통학교령은 소학교를 로 이름을 바꾼 것이 보통학교령입니다.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사립학교가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를 하니까 바로 사립학교를 통해서 사실은 민족의식 고취를 이끌어가는 사립학교를 억압하는 법이었어요. 바로 이것들은 모두 통감부에 의해서,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민족 탄압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1911년에 조선교육령. 이것은 총독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족 탄압이 되겠지요. 이 1911년에 반포된 조선교육령은 4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1차 개정이죠. 1차 개정은 1915년에 2차 개정은 1922년에 그리고 3차 개정은 거기 3차 개정 1936년에 3차 개정은 1936년에 그리고 4차 개정은 1942년에 1943년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3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3차 개정에서는 바로 소학교를 1906년에 보통학교로 바꿨고 그 보통학교를 3차 개정해서 심상소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차 개정인 1936년 민족말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 한글을 수의과로 변경을 합니다. 수의과 요즘에는 잘 쓰지 않으면 수의, 불수의, 수의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교과로 바꾸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제치하나 현대사회에서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결정주체는 학교장입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진 그 한글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학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선택 과목 수의과로 바꿨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한글 교과의 폐지라고 하는 것이 1936년에 3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개정인 1943년에 이제는 심상소학교를 아예 황국신민의 학교 해서 국민학교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국민학교 출신들이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인데 1990년대 중반에 가서 이것을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오늘날까지 이끌어지는 겁니다. 소학교,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바뀐 거죠. 다음에 한국사 문제를 같이 넣어놨습니다만 1920년대에 문화정치를 표방한 기만통치라고 하는데 바로 문화정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일제가 이끌어갔던 작업 중에 하나가 교육의 평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교육의 기회는 고작 3개면에 초등학교 1개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전에는 1개 시군에 초등학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1~2개 더 세워주겠다. 결국에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초등교육 수준에서만 한국인을 가르치는 것이지 중등도 고등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민족 지사들은 우리 한민족에게도 고등교육을 통해서 인재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싹 트고 책을 건의하게 되는데 거부되죠. 그래서 소위 뜻있는 사상가들에 의해서 자주적인 결집을 통해서 우리도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를 양성하자는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1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바로 이런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끝내 일제의 이런 탄압이라든지 밀립대학 기성회에 대한 횡령, 유용 이런 누명을 씌워서 양기탁 등을 구속시킴으로써 사실상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의 민족의 불만을 유마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만들어서 오늘날 서울대학교 전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민족에게도 고등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겠어요. 쭉 해서 61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끌어갔던 중심 조직을 말하자면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그 단체를 조성교육회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1920년대에는 실력양성운동을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끌어가는데 실력양성운동을 했던 민족주의 계열 거기에서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으로서는 민족기업 육성운동과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문화적 실력양성운동으로서는 앞에서 봤던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밑으로 내려왔던 소위 무브먼트 득취운동
그래서 문맹특치운동은 20년대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야학 또는 귀향운동이 있었고 30년대로 넘어가면서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간 문자보급운동과 그리고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간 민중 속으로 분화로드 운동 등을 여러분들이 한국사와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61쪽 하단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말의 교육 사상가로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백암 박은식 선생과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백암 박은식 선생은 잘 아시죠? 양명학을 바탕으로 사라져가는 실천성을 살리지 않은 유교 구신론, 또 양명학을 바탕으로 한 대동사상, 대동교를 만들고 또 단체 신체호선과 계몽사학을 이끌어갔던 분으로서 계몽사학으로서 이끌어갔던 한국통사, 조선독립운동 지열사와 같은 이런 책을 남겼던 분이 바로 백암 박은식 선생입니다. 또 백암 박은식 선생은 주로 1910년대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데 동제사,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백암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사학을 이끌어가면서 민족 정신으로 혼을 강조했던, 그렇죠? 역사는 혼이요.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을 거듭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백암 박은식 선생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거에는 나라는 영이요 역사는 신이다 라는 과정에서 민족 혼을 강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백암 박은식 선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한국사에서 배웠던 것을 쓸 수 있고 여기에서 공부를 가지고 한국사에서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훈 선생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현산학교 모곡학교를 설립했던 황성신문의 사장을 역임했던 현서 남궁옥 선생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산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은 바로 거기 4대 정신으로 무실, 역행, 충의, 용감 또 직업교육으로서 1인 1기 교육 강조하면서 이미 앞에서 봤지만 전인교육의 한 내용으로서 노크식의 전인교육을 강조하죠.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지육, 덕육의 조화를 도모했던, 그래서 전인교육을 강조했다라는 거. 또 학교로서 오산학교는 남강 이수훈 선생이고 점진학교, 대성학교, 또 스마일운동, 또 미국에서 1913년, 1911년 신민회가 와해된 이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흥사단을 조직했던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떠한 배경 지식 없이 쭉 읽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을 여기서만 공부하지 마시고 한국사에서도 선용하시면 또 삼국사에서 배웠던 것을 또한 여기에서 선용을 하게 되면 서로 윈윈의 전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한국 교육사 핵심 영역을 마감진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서양 교육사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